60페이지 1부터 읽습니다. 어엿한 건물을 갖고 싶다.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과 입지, 규모에 따라 건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건물의 종류부터 알아보고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건물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건물, 빌딩이라고 하면 대로변에 반듯하게 서 있는 수십 층짜리 빌딩부터 떠올릴 수 있지만 건물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가구 건물. 다가구 건물의 경우 보통 빌라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며 원룸, 투룸, 쓰리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외관만으로 다세대 건물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지역과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연식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198제곱미터 약 60평 지어진 지 5년 이내의 경우 지방의 시세는 평균 5에서 6억 원 정도이며 강남권은 20억 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의 경우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다면 전체 매매 금액의 60% 정도의 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관리 상태, 월세 규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세는 위와 같습니다. 다세대 건물. 외관상으로 다가구 건물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호실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 각각의 호실을 분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작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부 구조와 매매 시세는 다가구 건물과 동일합니다. 근린 생활 건물. 다세대, 다가구 건물과 달리 주거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가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층까지는 음식점, 커피숍, 슈퍼마켓, 세탁소 등의 상가로 임대를 주고 그 이상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거용이 없이 상가로만 이루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근린 생활 건물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건물처럼 주거지역 안쪽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지역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매매 시세는 다세대, 다가구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입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세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형 빌딩. 대부분 상업용지, 즉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인보다 법인회사, 지분 형태로 몇 명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각 지방의 번화한 지역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 시세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목표로 삼기에는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개인이 목표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다가구, 다세대, 근린 생활 건물이 될 것입니다. 건물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 맨 위층에 자신이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주는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임대, 시설 관리를 자신이 직접 하며 동네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엿한 건물을 갖고 싶다. 스타일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것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임대, 시설 관리 자체를 즐거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대형 빌딩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월세만 받으면 돼. 스타일과 어엿한 건물을 갖고 싶다.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모이면 비교적 소형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어엿한 건물을 갖고 싶다 스타일은 투자금이 적은 경우, 보통인 경우, 충분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건물을 갖고 싶은데 투자금이 2억 원, 5억 원, 10억 원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싶은데 투자금이 2억 원이라면 10억 원짜리 건물을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과 작은 부동산 투자에서 나머지 투자금을 모으기 전까지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투자금을 혼자서 모으기보다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이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투자금이 5억 원이 있다면 대출 혹은 임대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0억 원짜리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끼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매매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사람은 망설이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동산 투자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규모와 대출이자 그리고 자신의 월 소득을 감안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반드시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10억 원이라면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해당 건물 매매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격 협상에서 어느 정도 깎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10억 원짜리 건물보다는 15억 원 내외의 건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대출 이자도 부담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공실률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처음부터 큰 규모의 건물을 사는 것을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인들 중에 한 분이 2000년대 초반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았는데 지금 그 건물의 시세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팔 때 받았던 가격은 40억 원이 채 되지 않고 산 사람은 50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업자가 차익을 가로챈 경우였는데 건물주는 평생 요식업만 해왔고 해당 건물에서도 요식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 건물을 사는 사람 역시 갑자기 목돈이 생겨 처음으로 건물을 사게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의 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동산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65PA 주의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